진지에 있던 모든 프랑스 군인들이 죽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들의 얼굴과 목은 손톱으로 긁고 찢은 상처로 가득했다. 숨을 쉬지 못한 괴로움이 상처와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다. 대기 중에는 아직도 염소가스 특유의 역겨운 냄새가 남아있었다. 오늘 또 이프르 전투인데요. 2차 이프르 전투죠. 온통 저지대인 플랑드르 일대에 고지로 된 유일한 능선이 존재하는 곳. 그래서 파리와 벨기에 사이에 통로가 될 수 있는 곳이 이프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이프르 전투와 2차 이프르 전투의 전사상사를 비교를 해서 2차 이프르 전투의 특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1차 이프르 전투는 1914년 10월 중순부터 한 달 남짓 지속됐습니다. 투입 병력은 연합군 측이 440만, 독일 측이 540만 명이었고요. 전투 후에 전 사상자를 추산해 보니까 연합국 측이 12만 4천 명, 독일 측이 약 13만 명으로 비슷했습니다. 여기서 독일군 전 사상자가 13만 명인데 이거는 독일, 헝가리, 그러니까 독일하고 같이 싸운 모든 부대들 다 합친 겁니다. 2차 이프르 전투는 1915년 4월 하순부터 한 달 남짓 지속됐어요. 투입 병력은 연합국 측이 약 12만, 독일 측이 약 1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숫자가 1차에 비해서 확 줄었잖아요. 왜 확 줄었을까요? 그 전에는 이프르를 통해서 어떻게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했는데 한번 부딪혀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서부 전선으로 또 후방으로 병력이 다시 물러난 겁니다. 나중에 전투가 끝난 후에 전사상자를 추산해 보니까 연합군 측이 약 8만 명, 독일 측이 약 3만 5천 명이었어요. 2배가 넘는 피해 차이가 나죠. 12만 명 중에 8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 이 부대는 괴멸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전투 결과는 전쟁사에 거의 없어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독가스입니다. 2차 이프르 전투는 인류 전쟁사에서 독가스가 사용되어서 대량 전사상자가 발생한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독가스를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세계 각국 32개국이 앞선 1899년에 헤이그 회의에서 독가스 사용을 금지했어요. 그 회의 조약에 4조 2항에 뭐라고 써놨냐면 질식가스를 퍼뜨릴 목적으로 발사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19세기 중반 산업의 발달과 함께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기급 화학물질이 개발이 되죠. 그리고 1954년 크림 전쟁, 1861년 남북 전쟁에서 이것을 사용할 것을 전쟁 당사자가 심각하게 고려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죠.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또 이것이 몰고 올 파장, 국제적인 비난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가스 사용 금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1907년에 2차 헤이그 회의에서 다시 44개국이 모여서 헤이그 협약에 포함을 시켜서 강조합니다. 지상전을 할 때의 법과 관습을 그대로 준수를 한다. 여기에는 독극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독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군은 이거를 왜 썼을까요? 독일군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아주 그냥 나쁜 놈들이 썼을까요? 독일이 법의 허점을 사용을 한 거죠. 헤이그 규약에 보면 독가스 투발 수단을 발사체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발사체가 안 되면 야, 그 탱크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슉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독가스를 실린더에 넣어서 살포를 합니다. 자, 제2차 이프르 전투 얘기로 좀 돌아가 보죠. 1915년 봄에 독일군하고 연합군은 이프르 북쪽에 약 8km를 연하는 선에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15년 4월 22일 17시경에,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독일군이 이프르 북쪽을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이게 전 전선에 걸친 총공격은 아니었고요. 마치 쐐기를 치듯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프르 북쪽 4km 지점에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부릉지대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연합군이 북쪽에서 공격하나 보다 하고 그쪽으로 모든 정신이 쏠리겠죠. 이때 북동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그라벤스타펠이라는 작은 촌락이 있어요. 여기에 독일군들이 뭘 이렇게 들고 가스통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리고 6.5km 구간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6.5km지 서울이 20km 약간 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데다가 쭉 독가스를 설치를 한 거예요. 이걸 실린더를 배치한 후에 일제히 밀봉을 열었어요. 독일군이 실제로 어떻게 독가스를 살포했는지는 당시 참전했던 병사의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제히 흰 연기가 툭 하고 위로 솟구치는 게 보였다. 잠시 후 그 연기는 바람을 타고 프랑스군이 있는 쪽으로 오면서 이상스러운 연초록색 안개로 변했다. 극악한 수준의 고통이 진지를 따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시뻘겋게 달군 바늘로 폐를 계속해서 찌르는 것 같았다. 곧장 군인들이 쓰러져 갔다. 일부는 바로 죽지 않고 쓰러져 뒹굴면서 얼굴을 찡그린 채 헐떡거렸다. 절규와 울음소리가 진지를 지나 마을과 농장으로 퍼져나갔다.
독일군이 사용한 독가스의 정체는 염소가스였습니다. 이 염소가스가 물하고 다시 반응하면 염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눈, 피부, 폐 안에 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마시거나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으면 염산을 뿌린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피해를 입는 거죠. 독일군이 독가스를 여기서 처음 사용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량 살상할 목적으로 써가지고 대량 살상한 게 처음이란 얘기예요. 이미 1915년 1월 달에 동부전선 볼리모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러시아군한테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많이 죽었어요. 1000명 정도가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전하는 얘기로는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독일군하고 러시아군하고 사망자 숫자를 줄여서 얘기하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남아있어요. 다시 2%로 돌아가겠습니다. 독일군이 이날 터트린 실린더 숫자가 5730개입니다. 여기서 171톤의 액체 염소를 공격에 사용했는데 염소가스가 실린더로부터 모두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5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해요. 염소가스가 지나간 곳에 있던 프랑스군은 대부분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전투 불능이 됐고요. 전사상자가 자그마치 6,000명에 해당했고 방어선은 순식간에 붕괴됐습니다. 그럼 독일군이 바로 공격하나? 이미 액체 염소 실린더를 나르고 그것을 개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독일군이 죽었기 때문에 독일군도 바로 공격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차 사료를 보면 독일군은 독가스를 살포한 후에 공격할 계획 자체가 원래 없었어요. 이프로 북쪽을 병력으로 공격할 때 북동쪽에 있는 연합군이 그쪽 방향으로 병력을 전환하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려는 목적에서 이쪽에 독가스를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가스가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가 됐어. 여기서부터 독일군의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호기를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연합군 진지를 향해서 남아있던 부대들, 그러니까 독일군 제4군의 예비 부대들을 닥닥 끌고 모아서 조심스럽게 무너진 프랑스 방어선으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정된 공격, 전면적인 공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군이 재편성되어서 공격 중인 독일군은 역습했기 때문이에요. 캐나다군은 가지고 있는 외투 헝겊을 찢어서 여기에 물 그리고 암모니아가 들어간 오줌을 적셔서 얼굴을 가리고 호흡기를 보호해가면서 독일군하고 싸워서 방어선이 더 붕괴되어서 돌파구가 확장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4월 말쯤이 됐을 때 프랑스군은 전선을 4km 후방으로 철수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독가스가 살포된 지역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거기다 언제 독가스 쓸지도 알 수가 없고 생줄리앙이라는 곳 좌우로 연하는 선에 전선을 구축을 하고 캐나다군을 배치합니다. 특히 이 일대에서 저명한 지형지물이 랑에마르크라는 구릉지대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캐나다 제13대대가 방어 준비를 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죠. 독일군이 공격을 시작한 것은 4월 24일이었는데 그 공격의 시작이 독가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말 이 뒤에 계속해서 독가스를 써요. 그래서 생줄리앙, 랑에마르크 일대에 염소가스를 뿌리죠. 캐나다군은 염소가스의 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스가 퍼지는 것을 보자마자 노출된 곳을 모두 덮고 손수건, 헝겊 이런 것에 오줌을 묻혀서 코와 입을 막았는데 그랬는데도 6,000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정말 격전이었다고 하는 전투들 보면 하루에 1,000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표현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단박에 독가스를 쓸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6,000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오는 독일군의 공격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줄리앙은 독일군의 손에 넘어갑니다. 4월 26일에는 예비로 있던 영국군 부대가 역습을 하죠. 그래서 연합군 측으로 생줄리앙이 다시 넘어가지만 상처뿐인 승리였습니다. 이후로 생줄리앙을 둘러싸고 일주일 동안 공방을 계속해요. 포격을 하고 사격을 하고 백병전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처절한데 독일군이 여기다 또 염소가스를 냈다 써버립니다. 이때 영국군 제2군의 주력이 첫 이틀간에 1,700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어서 전투 불능이 된 거죠. 결국은 독일군이 5월 5일 생줄리앙을 가져가게 되죠. 독일군은 다시 한번 병력을 끌어모아서 총공세를 펼칩니다. 그것이 5월 8일인데요. 생줄리앙에서 이프르까지는 이제 5km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영국군 제27사단, 제28사단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대가 워낙 강력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밀고 밀리는 공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영국군이 밀려가지고 방어선이 뚫리고 돌파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군은 마지막 남아있던 캐나다에 있는 경기병대, 영국군의 독립여단, 이것을 뚫린 돌파구에 집어넣고 겨우 독일군이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냅니다. 독일군으로선 질렸겠죠. 독일군은 또 염소가스를 여기다 갖다 뿌리는 겁니다. 염소가스를 뿌렸으니까 거기를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을 공격합니다. 그 동쪽에 보면 호호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으로 공격을 시도를 다시 하는 거죠.
이쪽도 방어하고 있는 부대는 영국군이었거든요. 뭐 분전했죠.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만 독일군이 또 여기다 독가스를 또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버티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전선이 1 내지 2km 정도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프를까지는 대략 2-3km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공방이 벌어졌죠. 독일군은 이프르 쪽으로 약 7km 전진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선이 전진한 게 아니라 독일군 방향으로 툭 튀어나와 있던 전선 돌출부를 제거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2차 이프르 전투는 이렇게 해서 끝나요. 과연 이 돌출부를 차지하는 것이 독가스를 사용해서 하루에 1000명씩 죽일 만큼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느냐 하면 아무도 그렇다고 얘기를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제2차 이프르 전투는 전쟁의 덧없음, 또 그러면서 인간의 잔혹한 속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투라고 할 수 있겠죠.